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G2G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있죠. 정말 몇 달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시장 상황이 싹 바뀌어서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해진 거예요. 아, 위에서는 계속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 눈앞에 닥친 걸 뻔히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속수무책의 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어려운 상황이나 포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상태를 훨씬 더 근본적인, 일종의 정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요. 네. 단순히 내 의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나의 모든 기능이 그냥 강제로 멈춰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완전한 멈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속수무책이라는 개념의 핵심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네 글자 안에 그 상태의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네 글자가 거의 하나의 완벽한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속수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마비를 의미합니다. 묶을 속의 손수. 네, 손이 묶인 상태죠. 손이라는 게 사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만들고 해결하고. 네, 심지어 누군가를 도울 때도 손을 쓰죠. 그 손이 묶였다는 건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의지자 부족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의사랑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행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매니저 상황에 대입해보면 시장 상황이나 예산 삭감처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손발이 꽁꽁 묶인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마비가 다음 단계인 무책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없을 무에 꾀책? 네, 여기서 책이 그냥 계획이나 방법을 넘어섭니다. 원래 이 책이라는 글자에 말을 달리게 하는 채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채찍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지혜, 즉 계책도 없고 억지로라도 등을 떠밀어줄 동력, 채찍도 없는 정신적이고 전략적인 완전한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손이 묶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게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생각마저 멈춰버리는 거군요. 뭐랄까, 가능성을 탐색하던 뇌가 그냥 하얗게 방전돼 버리는 느낌?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 제약이 정신적 공황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속수무책은 어렵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요. 나라는 시스템 전체가 그냥 셧다운된 상태를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고리인 손이 끊기고 내부 동력인 꾀마저 사라진 완벽한 고립과 정지?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이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정의하고 보니까 이 상태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전면적인 셧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설상가상, 즉 설상가상의 상황. 아,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네, 위기의 속도가 중첩이 우리의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릴 때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연달아서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가 많다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네요. 핵심은 속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인지과부하, 영어로 하면 코그니티브 오버로드라는 건데요. 우리 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설상가상은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도를 막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덮치니까 결국 뇌는 대응을 포기하고 모든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죠. 아, 일종의 자기보호 회로가 작동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계속 위기가 닥치면 뭘 먼저 해야 하지? 이 생각하는 것조차 에너지가 드니까요.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게 되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사면초가, 즉 완전한 고립의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적의 노래가 들려오는? 네, 그 고사처럼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핵심은 심리적 지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버틸 힘을 없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면초가는 그런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외부의 압박은 거센데 내부의 지지 기반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면서 속수무책의 상태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문제의 양과 속도에 관한 거라면 사면초과는 관계의 질과 고립에 관한 문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덫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보통 이런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엄청난 자책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멈춤이 나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자료는 이 멈춤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재해석하라고 조언합니다. 거대한 흐름의 일부요? 예를 들면 아무리 유능한 뱃사공이라도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는 노를 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 뱃사공이 무능해서 멈춘 게 아니죠. 지금은 저항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스릴 수 없는 힘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할 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 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뭐랄까 우주적인 타이밍상 멈춰야 할 때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큰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합리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받아들임과 포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그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해요. 받아들임과 포기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의 방향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요? 네, 포기는 에너지가 그냥 고갈되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소극적인 상태라면 자료에서 말하는 받아들임, 즉 인정의 미학은 아주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황에 대한 저항을 의지적으로 멈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벽을 계속 두드리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아, 포기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라면 인정은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지금은 폭풍우가 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것뿐이군. 하고 딱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의 그 마지막 글자, 우리에게 없었던 그 책, 즉 계책이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억지로 풀 수 없는 매듭 앞에서 잠시 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책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 통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할 때 조급하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매듭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땐 잠시 손을 놓고 이 실이 어떤 구조로 엉켜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멈춤의 가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하는데요. 첫째는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끊임없는 저항으로 소모됐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관점의 확장.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땐 안 보이던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게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흐름의 변화요? 잔잔한 호수 위에서는 아주 작은 물결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잖아요. 내 안의 설안을 멈추고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상황이 바뀌는 미세한 신호, 즉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속수무책이라고 느꼈던 그 썰물의 시간이 사실은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에 고요한 준비 기간일 수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듣고도니 이 멈춤이 하는 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는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상황을 재평가하고 변화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아주 전력적인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시간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려던 작은 배가 거대한 조류의 흐름을 깨닫고 잠시 닻을 내린 채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항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속수무책이라는 상태에 대해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묶이고 어떤 계책도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로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이게 무력한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정거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신의 손이 묶인 듯한 그 순간이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바다를 맞이하기 위해 잠시 멈춰선 고요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도 몰랐던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멈추는 것을 실패나 낙오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되묻게 되네요. 당신이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느끼는 그 문제는 정말 당신이 풀어야만 하는 숙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 당신의 손을 잠시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